동양의 정신세계를 완성시킨 세계 3대 사상가로 꼽히는 공자의 직속제자는 아니지만 그의 사후 100년 뒤 공자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킨 인물로 맹자를 꼽습니다. 우리에게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맹자의 고자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하고, 셋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넷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하늘은 이런 고난을 주어 끈기를 테스트한 후에야 그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며 끊임없이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초대형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역대 최악의 독재자로 물리는 인물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주한 공사지만 세계 8대 불가사의 로꼬밀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가 한국 기업에게 발주됐고 이 기업은 보란듯이 성공해 보였습니다. 1984년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3년 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한 국가가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원유 뽑아 올리는데 우리 땅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석유를 탐사하라고 내보낸 탐사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밑에는 석유가 아니라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길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사하라 아래에 1만 년 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였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사막 아래에 거대한 물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양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사하라 지하의 고인 물은 약 35조 톤으로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 뒤 1969년 쿠데타로 이 나라를 장악한 남자는 녹색혁명을 꿈꿨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지독한 독재의 늪에 빠뜨린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육군 장교였던 카다피는 쿠데타로 왕정을 폐지시키고 아람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축출될 때까지 무려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죠. 그러나 독재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카다피가 선택한 것은 지하강 카드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가져올 녹색혁명을 내세웠는데 이 녹색혁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1만 년 전부터 사막 아래에 고인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도시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저주받은 사막에 녹색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자급자족해 배고픈 국민들을 배불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는 그는 정부 내에 대수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도 당장 국민들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카다피는 대수로는 농토를 늘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이제 시선을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물촉의 나이에 불과하던 한 기업가는 카다피가 리비아에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다면 이제껏 삼성과 현대에 밀려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우리가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미 그는 2년 전부터 들려오면 리비아 정보를 입수해 전담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입찰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1982년 5월 전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의 최원석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아건설을 이끌던 최원석 회장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쿠데타 후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카다피는 이 대수로 사업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카다피 역시도 세계 8대 물가사회라며 치켜올리면서도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업이었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저 깊은 곳에 매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이 공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27번이 저격을 받고 실제 15개월 수양딸을 잃기도 했던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직접 백마를 타고 달려왔다고 하죠. 어쨌든 리비아 공사는 단일 토목 공사로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 총 5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공사의 핵심은 1단계 동부축과 2단계 서부축이었습니다. 1단계 동부축은 하루 200만 톤의 지하수 1.874km 파리 송수관을 통해 벵가지 등에 공급하는 죽음의 공사로 물렸는데 84년에 삽을 떠 91년에 완공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아프리카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송수관을 만드는 공장이 사리르라 물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건설 환경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리비아에서 확보 가능한 자재는 고작 골재와 시멘트, 물뿐이었고 나머지 자재는 전부 아프리카 밖에서 조달받아야 했죠. 여기에 더해 사막의 모래바람은 순식간에 사막 지형을 변형시키고 자동차 유리창도 1년도 지나기 전에 마모시킬 정도의 강력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1900km에 깔아야 할 원형 콘크리트 송수관은 한 개당 80톤의 무게를 자랑했는데 이런 크기의 송수관이 무려 24만 6천 개가 소요됐죠. 1단계에 도입된 연인원만 1100만 명에 550만 대의 중장비를 투입시켰는데요. 구글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0톤짜리 송수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작된 송수관은 5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운반팀이 담당했는데 500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면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송수관 매설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수관을 땅에 묻은 후에는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8km마다 24시간 동안 실제 압력의 120%로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1단계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카다피는 2단계 서부축을 공표하며 또다시 국제 입찰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이를 수주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카다피는 최우선적으로 반대 세력이 많은 벵가지 지역에 우선 물을 공급한 후 2단계로 트리올리로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730km로 1단계보다는 짧은 구간이었는데요. 1단계에서 동아건설은 36억 달러로 수주했지만 카다피는 돈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공사라는 상징성과 어마어마한 금액을 눈앞에서 놓칠 기업은 없습니다. 2단계 수주전은 85년 6월 25일 리비아 정부가 전세계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사전자격심사 초청장을 발송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진, 삼환, 한양, 삼성, 대림, 현대, 대우 등의 한국 기업들을 포함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동아, 대우, 현대 등 한국 기업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서 각 1개 기업, 프랑스와 소련의 컨소시엄 1개 등 7개로 압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해 일부러 업체 선정을 3년이나 늦추기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듀메즈, 인도의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인데요. 80년대에 수십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이에 프랑스도 인도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서유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된 리비아를 위해 국제정치계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약속했고 인도의 경우 핵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리비아는 1988년 페나망공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건의 배후라면서 제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이 언제든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인도가 핵개발 이전을 무기로 들고 2단계 사업 수주를 기대한 겁니다. 카다피는 1단계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쭉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최종 가격을 제시하라고 압박했고 인도가 제시한 27억 달러보다 낮게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국 수주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생깁니다. 카다피가 나서서 무조건 동아건설에게 발주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89년 8월 초 동아건설은 1단계 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 아즈다비아 지역에서 예비 통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리비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한 정식 통수식에 앞서 진짜로 몰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행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리비아 정부 핵심 관계자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에 차곡차곡 고인 물이 400km를 달려와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은 신입니다. 1년 내 비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그들은 송수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수로공사 관리청의 시알라 수석위원은 즉시 카다피에게 달려가 동아건설이 무조건 2단계를 맡아야 한다 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이 소식을 전한 그는 카다피에게 협상 가격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수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 카다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까지 경쟁 입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수혜계약으로 변경해 동아건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액 역시 36억 달러보다 50% 오른 53억 달러로 높여주었죠. 이 당시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동아건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상황으로 2003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에 인수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3, 4단계 공사는 대한통운 자회사 ANC가 수주해 2006년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네스북은 이 리디아 대수로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로 인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현재 리디아의 대수로는 2007년 마지막 통수식과 2019년 5월경 서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통제소를 무장단체가 점거했다는 소식 이후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지만 카다피가 꿈꿨던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이 이뤄졌다면 현재 아프리카는 어땠을까요? 지난 2월 초 한국의 해외 건설 부적 수주액이 108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뤄낸 작품입니다.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현대차가 보낸 편지 한 통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이든과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현대차가 결국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가 미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담당 고위 인사들이 발칵 뒤집히며 현대차가 원하는 것을 뭐든 주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일본의 토요타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대망신을 당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을 만나 바이든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라 미 백악관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현대차는 미 백악관에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 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에 애매모호한 용어와 기준들로 기업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해 괴롭히지 말고 확실한 기준과 단어들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미국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 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이 한국차별법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는다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며 현대차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라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 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 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현대차 뒤에 있는 조력자인데요. 한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과 미국계 초대형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가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터 마킨스는 한때 로펌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존재 자랑하는 김앤장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터 마킨스는 전 세계 주요국 30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항상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세계 1위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레이터 마킨스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나머지 다른 기업이 이 기술로 로봇 무기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본의 토요타, 심지어 미국 아마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데 실패했는데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세계 최고의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그리고 한국의 김앤장이 현대차를 도와 바이든과 미 백악관을 상대로 WTO 제소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의 WTO 조항 위반이 명확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로펌인 레이터 마킨스가 주요 30개국 정부 및 기관들과 만들어 놓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국 정부들을 모두 현대차 편으로 돌려놓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과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달랠 만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된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계약 대수의 30%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산 전기차보다 제 아무리 훨씬 더 멋있고 성능도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산 전기차가 무려 1,000만 원이나 더 저렴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전기차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벤츠, BMW까지 물리치며 전기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사려 했지만 GM 전기차로 바꿨어요. $7,500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 세계 최고의 로펌이자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레이터 마킨스, 그리고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를 등에 업고 바이든을 궁지로 몰아넣자 미국 차의 이익을 몰아주려던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대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코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상대로 만들어낸 대반전 시나리오를 지켜본 일본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는 달리 일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일자리 기여도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일본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진부한 디자인과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의 토요타 대신 현대차만 구매하고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토요타에까지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니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니는 현대차에 바이든과 협상할 때 인니산 니켈로 만든 배터리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인니산 니켈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니의 초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 했던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옮기려 하자 인니는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만 쳤던 인니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슈칸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의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스트 인 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형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위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일소연명, 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연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토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토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토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토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p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토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토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토요타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토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토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토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토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토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토요타 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토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토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토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토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토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토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슈칸 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덴소는 토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토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토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 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저문은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